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설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회사 안에서 설득해야 되고 네. 집에 가서 부부 간에 그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다 설득하면서 하는 겁니다. 맞아요. 바로 말로써 설득하는 능력이 진짜 말을 잘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법칙이 있어요. 자, 뭐냐면 그 법칙은 바로 하나는 용건이에요, 용건. 용건. 누구랑 대화할 때 네. 말을 막 장하게 하거나 네. 막 모호하게 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용건이 뭔데? 오, 맞아요. 네. 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정말 잘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네, 맞죠. 네. 그 용건이라는 게 바로 네. 말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목적은 뭐냐면 대체로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무언가 우리가 결정을 하자. 또 말을 해서 이렇게 판단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용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말을 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하고 어떤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지, 어떤 판단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용건은 또 타당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용건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건을 분명히 정하고 또 그건 타당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가 첫 번째고요. 자, 그런데 그 용건만 얘기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듣기에 저 사람 얘기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딱 공감이 되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감이 되지 않으면 절대 사람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네 말 맞아? 이 정도 수준의 반응을 이끌어내서는 별로 말을 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말을 했으면 저 사람이 생각이 바뀌든지 행동이 바뀌든지 뭔가 나의 말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근거입니다. 근거. 근거. 네. 그냥 막연하게 용건만 얘기하면 안 되고 타당한 근거가 타당한 용건이 있어야 되고 근거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막 어떤 관념이나 막 모호하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용건과 근거를 갖고 말을 하도록 그렇게 부모님이 사실 가이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과 아이들은 어떻게 대화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대화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해준다. 이거 괜찮나요? 네, 그렇죠. 용건이 확실하네.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해.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용건과 근거라기보다 용건과 협박이니까. 네, 나도 협박 같은 그렇죠. 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장난감 사줘. 끝. 아이들 용건밖에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 맞아. 그러면 이제 부모는 얘를 장난감을 사줄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왜? 라고 하는데. 왜란 말을 하는 부모는 정말 그렇게 하시나요? 네. 그럼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오, 나이스. 이게 대체로는 뭐냐면 그냥 엄마 나 장난감 사자 그러면은 야, 너 지난번에 샀는데 또 사냐? 아, 맞아. 이런 식으로 그냥 예스냐 노냐만 얘기를 하지 왜라고 묻지도 않아요. 근데 보세요. 집안에서는 이렇게 용건만 말해도 다 통하죠. 그죠?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서 용건만 얘기하면 통할까요? 안 되죠. 안 통하잖아요. 더구나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어요. 사회에 나가서 용건만 얘기하잖아요. 더더욱 안 되죠. 그럼 더더욱 안 되고 도대체 뭘 해야? 이상한 놈이다. 네. 예. 어이가 없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서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부터 항상 용건을 말할 때는 근거를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대화 문화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윤욱 선수처럼 엄마 나 장난감 사러 왜?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아이가 처음에는 당황해요. 이걸 왜 묻지? 그런데 아이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왜 장난감을 가지려고 하지? 자, 이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의 욕구를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객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상대방한테 요구하려면은 항상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구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는 절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왜 있잖아요, 선장님. 네. 왜가 왜? 이게 네. 아니라 네. 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묻는 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협박 아니야.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한 왜가 아니라 안 돼의 왜를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 또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용건과 협박이에요. 아. 그래서 안 되라고 하는 얘기를 부모님이 그냥 왜? 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진짜로 그래요? 진구하게. 저는 왜? 물음표예요. 네. 왜? 그렇죠. 맞아요. 장난감 갖고 싶어 하면 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있는데 이게 네. 없어서라고.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맞아요. 오. 맞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부모님은 또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너 청소 안 해? 용건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해. 해버리면 이미 그거가 명령으로 들리게 맞아. 되고 뒤에서 아무리 근거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반발심 먼저 생기고. 그렇죠. 반발심 생기고 아이가 이렇게 약간 위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는 하고 싶은 말, 용건을 뒤로 가야 돼요. 뒤로 빼는 거예요. 미괄식으로. 네, 맞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러니까 내가 좀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가 여기 장난감 이거 노라는 거 봐 먼지 꾸디다. 노라는 거 봐 먼지 꾸디다. 네. 그러니까 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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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잖니. 예, 예. 청소해볼까? 여기 그렇죠. 이렇게. 이러다가 너 이렇게 발로 밟으면 네. 네 발이 다칠 수도 있고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렇게 미괄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아이는 두 가지로 말하도록 또 우리가 부모가 가이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아이가 쭉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용건을 찝어서 아 네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를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우리가 레버 상대방이 했던 행동과 말을 정리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요런 용건을 이렇게 근거를 얘기하고 있네라고 아이들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다음에는 있잖아. 이렇게 하고 싶은 말부터 엄마한테 해줘. 그래 엄마가 더 정확하게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가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표출하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미괄식, 아이는 두괄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도 용돈 기한서 이래서 애가 이제 용돈 필요하다는 말을 되게 근거를 막 써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부모라도 이건 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는 거기서부터 누군가 설득하는 방법들을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가면 다 어떤 일 할 때 다 기한서, 보고서, 기획서 다 그렇죠.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설득해야지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거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필요하다고 하면 적어서 갖고 오라 이거. 그렇죠. 필요한 이유를.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네. 좋아요. 아까 말을 하는 것보다도 네가 그러면은 왜 필요한지, 뭐가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용건하고 근거를 한번 해가지고 아빠한테 보내. 뭐 꼭 문서로 안 해도 카톡으로 해도 그렇게 보내라고 하면은 아이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뭐 무슨 여행을 하고 싶다, 아니면 조금 뭐 태블릿 PC 같이 좀 돈이 들어가는 걸 사고 싶다고 할 때는 그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가 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물론 이제 어떤 뭐 공적인 연설을 하게 되면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지만 말을 하는 사람 위주로 막 얘기해도 돼요. 그죠? 근데 대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듣는 사람을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말지나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갈래. 이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연인 간에, 친구 간에 진짜 자기 할 말만 실컷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일방적인. 네. 이런 사람은 누가 제3자가 보기엔 저 사람 말 잘하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벽이 생기는 느낌. 약간의 비호감이 되면서. 맞아. 그렇죠. 네. 말을 하면 사실은 더 호감이 생겨야 돼요. 네. 말을 하면 더 소통이 돼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더 떠올라야 되는데 이런 사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예, 어렵죠. 맞아요. 예. 항상 이렇게 대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고, 그래서 그렇게 뭔가 느낌이 이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낫다. 사실은 잘 따져보면은 네. 그게 상대방을 위한 얘기 같지만 사실 자기의 답답함을 달래주려고 하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도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말하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아, 맞아요. 바로 경청하기입니다. 예. 맞아요. 부모가 아이들 얘기를 경청하지 않잖아요. 절대 그 아이는 말을 잘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말하기의 절반은 잘 듣기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지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세요. 절벽형,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건성형, 네. 상대방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건성으로 듣거나 알아듣지 못해요. 매복형,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말꼬리를 잡거나 반박하려 하고 있어요. 맞아. 저런 분들 계시지. 직역형, 상대방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기만 하지 속뜻을 알아채지 못해요. 아이고 답답해. 경청형,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듣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 지금 5가지 유형 중에서 네. 내가 어떤 유형일까 한번 스스로 한번 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무슨 형이에요? 정말 난- 솔직히. 난 마지막 거 빼고 4개 다 난데. 4개 다 섞여놨다. 네, 다 너무 섞여 솔직하다. 어. 너무 솔직해. 절벽, 건성, 매복, 직역을 섞어놓은 게 나다. 네. 근데 가끔 한 번씩 저 제일 5번째 것도 살짝은 있어요. 아. 아예 없으면 예. 저 사람 아니지.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마지막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용서가 되죠. 그죠? 아.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또 경청을 정말 잘해주면은 네. 그동안 서운하고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됐던 것들도 정말 눈 녹은 듯이 사라져요. 이 경청이 힘들어요. 경청해야 될 땐 해야 돼요. 예. 맞아. 그렇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절벽형으로 있으면 안 되죠. 지금도 좀 많이 흘러 지나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조금 듣고는 있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저기 보니까 표정도 그렇고 정말 이 세 분 다 경청형에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예, 지금 경청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나는 어떤 유형일까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대화할 때 또 이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막 대화를 하면은 제가 안 듣고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하지? 머릿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 네. 맞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정말 이 안 좋은 이 말하기 듣기의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좋은 말하기를 이야기했지만 무엇보다 부모님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줘야 이 아이도 경청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청이 전제돼야 좋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경청 이야기를 꼭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예. 글쓰기. 드디어 대망의 글쓰기. 예, 글쓰기입니다. 네. 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9%가 전부 글쓰기에 대해서 울렁증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예,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 때 일기를 써가서 거기 다 지적질을 한 겁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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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방학 때 그리고 선장님 방학 일기는 심지어 몰았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계약하기 하루 이틀 전에 이런 말 해도 되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기억들이 좀 글쓰기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아이가 이제 그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일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칭찬을 막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글을 쓰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좋은 경험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근데 칭찬도 그냥 글 잘 썼어 해버리면은 칭찬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영혼 없네. 영혼 없는 칭찬이 되는 거죠. 칭찬하려면 선생님이 찝어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너는 의성어 의태어를 너무나 잘 쓰고 있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의성어 의태어를 쓰니?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야, 너는 풍경 묘사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 그리고 또 야, 너는 선생님도 이 단어를 잘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식으로 찝어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쓰고 싶다, 쓰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는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즐겁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쓰려고 하니까. 글쓰기에 어떤 정말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적질을 받는 아이들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글쓰기가 트라우마예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회사 가서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회사 가서도 글 못 쓴다고 부장님, 팀장님한테 너는 대학을 도대체 대학에 가서 뭘 배웠길래 글을 손으로 쓴 거야, 발로 쓴 거야? 라는 지적질을 당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직장 생활할 때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정말 이 직장 때려치고 싶죠. 네. 그 직장 생활도 힘든데 맨날 다 보고 쓸 때마다 가서 지적질 당해야 돼. 너무 괴롭잖아요. 이런 언어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해서 유쾌한 기억들을 만들고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아니,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맞춤법도 틀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 그냥 가만히 내비둬야 돼요? 그런 고민도 들겠어요. 네. 그냥 그 지적질 안 하면은 아이가 그걸 틀린 걸 잘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질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지적질은 아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틀린 거를 선생님이 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는 이거는 이제 그냥 넉다운이니까. 뭔가 내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넉다운이 돼버려요. 포기하게 돼. 그렇죠. 네. 근데 아이의 글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틀린 게 있을 거야. 그런 걸 1개 내지 2개 정도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지적질도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 내에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칭찬해 주는 거.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이제 막 그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칭찬받고 박수 받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느끼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딱 지적질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기는 특히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초등학교 그 선생님들에게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일기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글쓰기에 대한 첫 기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까. 아이들이 이제 커서 자소서 쓰잖아요. 네. 쓸 내용이 없어요, 자소서에. 정말 그렇죠.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 갈 때 자소서 쓸 내용도 없고 또 회사에 취직할 때 쓸 자소서 내용도 없어요. 아까. 그러나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기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 아시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처음엔 무명의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4년인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케리 지지 연설을 하면서
세계적인 정치인이 됐어요. 예스 캔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It is that fundamental belief, I am my brother's keeper, I am my sister's keeper, that makes this country work. It's what allows us to pursue our individual dreams and yet still come together as one American family.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그 아시죠? 네. 주커버그가 또 하버드대 가서 연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연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 이야기일까? 네.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 입양되고, 그 다음에 이 리드 칼리지 6개월 다니다가 학교 자퇴하고, 우연히 서체교육 배웠는데 그게 나중에 맥킨토시로 연결되고, 뭐 애플 창업했는데 맥킨토시 만들어서 막 잘 나가다가 해고당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Truth be told,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Today, I want to tell you 3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3 stories. 이런 얘기가 다 세계적인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자기 이야기야말로 최고의 설득력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소중한 자기 이야기를 발견하게끔 해줘야 돼. 그래서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얘기지만 부모가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준 겁니다. 야, 너 줄넘기를 열흘 동안 했는데 아빠가 보기에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너 이 줄넘기를 첫째 날 했을 때, 둘째 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이 들었니? 이렇게 그 얘기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부모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쌓여야만이 결국은 자기 이야기가 튼튼한, 자기 이야기가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자소서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 회사에서 혹은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할 때 누구를 설득하는 것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만큼 설득력이 강한 건 없어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를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네. 그건 부모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그런 지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냥 두면은 금덩어리도 다이아몬드도 별거 아니니까. 사람들이 저기에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덩어리와 다이아몬드가 소중한 것이지, 인정 안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강가에 있는 돌하고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거를 낯설게 보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낯설게 보게. 낯설게 보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좋은 글은 전부 다 낯설게 보기예요. 아까. 낯설게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하루 지난 일을 한번 글로 써보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일 털어 나가고 해서 잠잘 때까지 얘기를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럼 그 이야기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죠. 네. 재미없잖아요. 네. 그 뭐 똑같은 얘기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글을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본 나의 하루. 스마트폰이 나의 하루 어떻게 돼요? 일단 스마트폰은 아침에 막 자기가 알람을 울려서 주인을 깨우겠죠, 그죠? 맞아. 근데 이놈의 주인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자꾸 꺼요. 막 나를 집어 던져.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러죠? 또 주인이 이제 세수하러 가서도 막 음악이나 유튜브 틀어놓고 막 뭐 씻어요. 그런데 막 귀로 거품이 나죠. 어머머.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야기다. 네. 하루의 일과가 전혀 다르게 보이죠. 그죠? 이게 바로 낯설게 보게 약간.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일기도 낯설게 보기 방식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거야. 꼭 네가 주인공일 필요가 없어. 엄마 입장에서 너의 하루를 한번 써봐. 집에 있는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 입장에서 한번 너의 하루를 써봐. 이러면은 정말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약간 화자를 바꾸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사고와 어떤 생각의 프레임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읽기 얘기했을 때 프리스타일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글쓰기에서 프리스타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자유로움과 어떤 그 얽매이지 않음이 결국은 아이들이 좋은 글을 쓰는 어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사나 가서 우리가 일정하게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성실성이나 기본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대충 중간쯤 가죠. 그죠? 근데 리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똑같이 보는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리더는 그냥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상황을 낯설게 보고 거기에 새로운 시각, 새로운 해법을 내놓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다 이 글쓰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바로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